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인철입니다. 네, 저도 신자여서 세례명은 마테오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꼬맹이 때부터 이렇게 성당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뭐 전쟁 중에도 미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요즘은 하고 있지만 한참 코로나 심할 때 이제 미사도 못 드리는 지경이 됐었고, 또 여기 뭐 저는 이제 강의 때문에 벗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스크도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린 7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가 필수품처럼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쓰고 어딘가 집 밖을 나가면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죠. 이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현상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태 위기, 또 기후 위기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생태 영성학교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우리 현재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에서 만나 뵙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나눌 얘기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의 길, 접근법과 행동 방식입니다. 이 생태영상학교가 이 찬미받으소서 교황님의 회칙을 따라서 이렇게 쭉 주제별로 이렇게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눌 부분은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황님 말씀하신 것과 함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기억을 상기시킬 겸 또 여기 계신 참여하신 분들은 다 대략적인 내용을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찬미받으소서 내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지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지지난 강의 때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도 있고요, 물 문제도 있고, 생물 다양성 감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도대체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에 관한 복음,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성경 안에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실천 안에서 우리 환경에 대한 것, 피조물에 대한 것, 이런 가르침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 장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찬미받으소서 그 다음 장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 생태위기의 근원들이 뭐냐, 뭐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현대 인간 중심주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원인들을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뭔가 큰 비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통합 생태론이란 이름으로 환경과 경제와 사회와 우리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접근법과 행동 방식. 자, 그럼 이 생태 위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첫째는 국제 정치적 대화, 큰 국제사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국가적, 지역적 정책 차원에서의 대화.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 차원에서의 이 내용이고요. 다음은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와 경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과학과 종교의 대화. 이런 5가지 대화를 이제 교황님 회칙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생태 교육과 영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오늘 나눌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를 우리 교황님이 쓰신 것처럼 관찰, 먼저 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그럼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찬미받으소 회칙이 어떻게 성찰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각 분야가 좀 어떻게 생태 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찬미받으소서에서 어떤 식으로 성찰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제 정치적 대화, 국제 대화입니다. 네. 전 세계가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왜 국제적인 대화가 필요할까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는, 생태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도 국적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바닷속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태평양을 비롯해 전 세계 각 큰 바다에 가히 섬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해류가 흐르면서 뭔가 이제 해류의 흐름에 따라 거기가 이제 정체가 되는 어떤 지역이 있는 거죠. 거기로 이제 다 전 세계에서 있는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은 한반도의 7배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죠. 네. 저 쓰레기가 결국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흘러갔을 것이고, 여기 이제 뉴스에 난 사진인데 한국 쓰레기도 둥둥, 여기를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한글이 써져 있는 쓰레기가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도 갔을 거고 중국에서도 갔을 거고 미국에서도 갔을 겁니다. 국경을 가르지 않고 우리 이 바다 위에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바다도 그렇듯이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요즘은 별로 없지만 미세먼지 자욱한 날을 기억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풍경을 많이 접했죠. 자, 하늘은 국경이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염된 굴뚝에서 나온 것들이 한국만 대기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 다른 나라도 가죠. 또 중국에서의 어떤 흘러온 미세먼지도 또 한반도 상공으로 흘러오기도 합니다. 하늘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공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닷속 깊은 곳, 남극, 북극, 공기, 기후,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우주,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인류의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제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동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이 공공재가 불타고 있거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런 공동재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가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동의 우리 지구를 과연 각 국가, 각 계층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모두의 것임에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생태의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우리가 먹고 싸고 입고 소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들을 얻기 위해서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데 이것들을 일종의 발자국, 이
토지로 환산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당 1.8헥타르 정도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작은 게 1.7보다 작은, 초록색이 이제 1.7보다 작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색깔이 뭐 주황색 점점점 짙어질수록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선진국에 있는 약 20%의 사람들이 전 세계 자원의 8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도를 일부러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된 곳은 어떤 나라들이죠?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 그런데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 또 러시아, 중국 등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지금 한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공동체를,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소비하는 것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후변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그 책임도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보시면 현재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산업화 이후 이 누적된 양을 따지면 미국이 가장 많고, 이거 유럽의 국가들, 그 다음에 또 중국, 이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큰 책임이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저기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라가 사라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가난하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지 않는 나라지만 또 해수면 상승 때문에 땅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또한 불평등하게 지금 우리의 사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붉은색일수록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 밑에를 보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을 또 표시했어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취약한 나라입니다. 가만 보시면 정반대지 않나요? 미국은 빨간색이지만, 많이 배출하지만 색깔이 파란색이거나 이제 일부 붉은색이고요. 아프리카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굉장히 붉은 색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생태 위기는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 거죠. 국가를 넘어서 이 계층을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 가까이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절반이 배출하는 것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더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큰 책임을 가질까요? 당연히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책임이겠죠.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환경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뭐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습지를 지키기 위한 람사르 협약, 또 오존층을 지키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어떤 거는 성공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례는 이런 바젤 협약이라고 유해 폐기물, 80년대 선진국에서 유해 폐기물, 중금속이나 유해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와 같은 못 사는 나라에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 그렇게 함부로 국경을 넘어서서 폐기물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요. 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협약도 맺은 바 있고, 또 오존층,
남극의 오존층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래서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오존층이 프레온 가스라는 걸 우리가 사용해서 구멍이 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서 프레온 가스를 우리 사용하지 말자라고 협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협약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3대 협약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들이 자꾸 죽어간다.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멸종이 되어가니까 이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막화 방지 협약. 인간들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개발을 해서 사막지대로 바뀌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을 막자. 또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협약.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우리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 세 가지 협약이 유엔의 3대 협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협약보다 굉장히 성과가 적고 지지부진해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교황님도 찬미받으셔서 이걸 지적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별로 발전이 되고 있지 못하다, 진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1992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는데 제대로 된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파리에서 파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195개국 협약 당사국, 전 세계 이제 모든 협약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제 공통으로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2도를 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최대한 1.5도를 넘지 않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한 것도 바로 이 2015년 파리 협정을 앞두고 하신 거였어요. 파리 협정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국 지도자들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파리 협정에서 꼭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다고 하죠. 자,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2015년부터 5년이 흘렀는데 이 목표를 지키기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유엔에서 이 파리 협정 직후에 1.5도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2도와 1.5도 두 개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유엔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2도만이 아니라 1.5도만 넘어도 굉장히 인류는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분석한 게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고 이 보고서는 1.5도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고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살면 7년 4개월 정도면은 1.5도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그레타 툰베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청소년들이 내 미래가 정말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이 7년 4개월은 2020년 8월 기준이니까 지금도 하루하루 시간은 줄어들고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행동을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파리 협정에 따라 모든 나라들이 우리는 얼마나 줄일게,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어떤 노력을 할게라는 계획을 다 제출했어요. 이 제출한 거를 다 모아 보니까 한 요 정도 파란 선쯤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실가스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1.5도를 맞추려면은 이 초록색처럼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만큼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파리 협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직도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총회장을 둘러싸고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이 대표단들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거죠. 특히 이런 전 세계 원주민들, 소위 이제
뭐 아마존의 원주민 또 아메리카의 원주민 이런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 원주민들이 사는 땅에서 석유를 채취하기도 하고 석탄을 채취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또 이런 청소년들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이 청소년들도 이 현장에 와서 우리 미래를 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이거는 그 행사 회의가 실제로 열리는 회의장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원주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이제 기후 운동을 하는 우리 활동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이제 시위를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회의장에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요. 자, 이분은 페루 농부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루 농부고요. 이분이 독일의 가장 큰 전력 회사인 RW이라는 곳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 이 RW이라는 곳이 이제 이 페루를 비롯한 남미의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도 짓고 뭐 남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죠. 당신 회사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페루에 있는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피해를 받고 있냐? 이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의 후아라스라는 지역에서 이 농부가 사는데 여기 안데스 산맥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서 이 호수로 물이 점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범람할 위기가 처한 거예요. 이 범람을 하면 이 마을은 물에 잠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농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 법원이 1심에서 이 농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물론 이제 2심, 3심 또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생태 위기, 기후 위기는 국경을 넘어서 독일의 이 발전 회사가 저 먼 남미의 이 작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찬미바드소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 지구가 고향이며 인류는 공동의 집에 사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사고를 점점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효과적인 국제적 지도력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생태운동이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으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세계정상회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협약 이런 사례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교황님이. 후기 산업화 시대의 인류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지만 21세기 초의 인류는 자기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펑펑 사용했던 우리 후기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고 하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행동을 해서 책임 있는 그 기후위기를 막은 그런 세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신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은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대가로 높은 수준의 산업화의 혜택을 누린 나라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에 더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산업화를 빨리 이뤘던 우리 선진국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거죠. 또 만일 일부 기업이나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오염된 폐기물을 내다버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을 이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인 대화, 국제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교황님도 강조하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기후 악당 국가라는 평을 받는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국제적인 사회의 비판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런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그래프입니다. 지금 1990년대 이후로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고요. 98년에 한번 떨어졌고 아마도 올해 또 일부 감소가 될 것 같은데 98년도에는 IMF가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 노력을 정말 좋은 정책을 써서 노력을 잘해서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한 적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OECD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영국은 2000년 대비 2017년 마이너스 35%를 줄였고요. 유럽도 줄였고 미국도 줄였습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6%를 온실가스를 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 대비 2017년 무려 47%나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감소를 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구기관에 따르면은 이런 목표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엔의 1.5도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1.5도를 넘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를 보면 절반은커녕 20%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목표 자체가 부족한 거죠. 2050년은 이런 많은 나라들이 배출 제로를 하겠다,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법도 만들고 정책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계획이 없고요.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데 굉장히 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이 별로 이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스럽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 석탄 발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만 쳐도 60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7기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자, 파리 협정을 우리나라가 지키려면 30년까지 석탄 발전은 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대로면은 2050년이 넘어서까지 석탄 발전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석탄을 수출하고 있어요. 해외 석탄 발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죠. 석탄 대신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해야 되는데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종합 점수, 기후변화 잘 대응하고 있나를 점수를 매기면 우리나라 종합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전체 61개국, 주요한 나라 61개국 중에 몇일까요? 여기 밑에 코리아 보이죠? 부끄럽게도 거꾸로 4등, 58등입니다. 네. 자,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굉장히 부족합니다. 기후악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기후정책이 매우 미흡하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뭐 기후정책만이 아니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핵발전소 지금 탈핵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밀실에서 이 핵정책이 운영되고 있어요. 자, 핵발전을 운영하면 뭐가 나올죠? 핵 쓰레기가 나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이제 연료를 가동하고 나서 사용하고 난 것은
수십만 년 동안을 완전히 밀폐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뭐 우리 세대를 넘어서 뭐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시설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핵 폐기물을 몇몇이 국민들의 의사 수렴,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 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는데, 그 위원장이 올해 6월 달에 사퇴를 했어요.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가 수구나 대표나 공정, 수용성 다 제대로 담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반쪽짜리다. 라고 비판하면서 그만뒀어요. 이 뒤에는 산업부와 같은 정부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로 4대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는데 정말 도대체 어떤 사업을 했길래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는가, 정말 그게 살리기 사업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큰 전국에 있는 4개의 강에 16개의 거대한 댐을 짓는 사업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댐이 건설된 지역입니다. 댐이 건설돼서 강이 토막토막 났습니다. 이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사실상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호수에 가깝게 변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 강바닥에 있는 습지와 모래들을 다 퍼냈습니다. 그 양이 4억 5천만 입방미터인데 남산의 9배에 해당하는 양을 퍼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22조 원. 네. 저런 막대한 재원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저 사업을 하고 나니 정말 강은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죠. 이미 공사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강에 저렇게 많은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파헤치니 저 안에서 살아가던 생명들이 남아나기가 어렵겠죠. 낙동강 최상류에 내성천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내성천에서는 일급수, 저 많은 모래를 흐르면서 물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모래는 쓸모없는, 그냥 무슨 쓸모없는 어떤 흙이 아닙니다. 모래는 물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예요. 그리고 저 모래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많은 모래를 가지고 있는 내성천이다 보니 말 그대로 1급수만 흐릅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찾아간 모습이고요. 저렇게 맑은 물이 흐르던 곳이 저 내성천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을 건설했습니다. 영주댐이 지어지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게 녹색 성장인가 봐요. 저게 온 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온통 녹조가 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저런 강으로 바꿔버린 거죠. 4대강 살리기라고 할 수가 없죠. 자, 현 정부 들어서 그래서 저 4대강을 저대로 내버려 두선 안 된다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 저 5개 보를 일부는 해체하고 일부는 부분 해체, 또 일부는 수문을 계속 열어둬서 물이 흐르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정당들, 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당들,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당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언론사는 또 이상한 다른 가짜 뉴스들, 사실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기사로 담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자꾸 눈치를 봐요. 사당을 정말 살리려면은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머뭇머뭇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우리 강은 또 계속 녹조가 피어오르고 썩어가고 있죠. 또 다른 사례로 제주 제2공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관광객이 참 많이 가죠. 제주도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다. 그래서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성산에 짓겠다는 것이고요. 이 성산 일출봉 있는 그 옆에 이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주도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요. 섬이다 보니 그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하수가 나오다 보니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소위 말해 똥물을 그대로 바다로 보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작은 섬에 포화가 된 거죠.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소비도 하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 너무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공항을 또 짓는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그 부지에는 당시 이 환경영향평가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멸종위기 동물이나 보호해야 될 어떤 지질들이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어요. 오름이나 동굴들 또 희귀종 철새들 이런 지켜야 될 자연 자산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정부는 이걸 추진하면서 과연 공항을 더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타당성을 이 프랑스의 한 연구 업체에 용역을 줘서 맡깁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인데 이 보고서 결과는 뭐였냐면 공항 안 지어도 된다였어요. 지금 현 제주공항을 잘 활용하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보고서를 감춥니다. 알리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는 이제 막 요구를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연구와 보고서와 조사들을 다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10년 전에는 똑같이 사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정부 관료를 감독해야 되는 우리 국정이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인드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보다는 저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개발 사업이나 환경 파괴는 그 사회의 굉장히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이런 원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약자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열대우림에 사는 부족들 중 한 100여 개가 넘는 부족들 중 27개 부족이 열대우림의 개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원주민이 사는 원주민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어요. 송유관이 건설되면 만일 송유관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식수로 하는 강과 토지가 다 오염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원주민들 100여 개의 원주민 부족이 우리 원주민 공동체와 강과 지구를 위협하는 송유관을 막고자 거세게 저항 운동을 펼쳐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찬미받으소서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계획은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단기적 성장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장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 당장의 어떤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환경쯤은 희생해도 돼. 주민들은 조금 피해봐도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개발 사업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와 눈앞의 지지율과 당장의 선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해서 긴 안목의 어떤 환경을 지키고 생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도외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정치적 위대함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며 장기적 공동선을 배려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위대한 정치를 하면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정말로 공동선을 위해서 일해라. 연속성도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런 장기적인 정책들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미국을 생각해 보면 오바마 정부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도 체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에서 우리 미국은 탈퇴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온 미국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죠. 또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이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자 제도예요. 어떤 개발 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할 때 사전에 이게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건데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아주 졸속으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인 거죠. 근데 찬미받으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서 시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런 원칙을 얘기하시는데요.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핑계로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의 실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방 원칙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심각한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설사 않았을지라도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폐해가 한번 발생을 하면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송유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원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환경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원주민, 그 주민들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환경이나 원주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 입증의 책임이 원주민들, 주민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당사자들이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대화 그리고 한 국가와 지역 안에서의 정책적인 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더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의 대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